2025년 이 끝나갈 무렵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정밀하게 실행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최대한 제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공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올해 내내 느껴왔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또 하나의 멋진 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 깊숙한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다시 목표물에 직접 타격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러시아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12월 17일 키예프 포스트는 또 한 번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도시가 표적이었고 특히 슬라비안스크 나쿠반과 크라스노다르 지방 예이스크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후자 도시 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최소 2명이 다치고 드론 파편으로 주택 5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경미한 인명피해는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린 것은 러시아의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였고 바로 그 인프라를 타격하는데 우크라이나는 12월 17일 정확히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격은 러시아의 비주류 언론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채널 숏은 우크라이나가 초래한 참상을 보도했습니다. 숏은 현지 민간인들을 인용해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슬라비안스크 공격의 광범위함을 설명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숏에서 공격이 3시간가량 이어졌고 18번 이상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후 쿠반 슬라비안스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채널은 러시아 국방부가 12월 17일 공격 때 자국 방공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94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은 슬라비안스크 전력망에 일부 손상만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주 그렇듯이 러시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여러 목표물을 직접 타격했고 최소한 곳에 러시아 정유소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연히도 드론이 목격된 슬라비안스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슬라비안스크 공격 규모를 숨기려 하자 우크라이나 참모총부는 텔레그램으로 실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쿠반에서 민간인 일부 부상과 아파트 창문 파손은 심각한 공격과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정유소 중 하나를 공격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밤 방위군이 장거리 타격 무기로 슬라비안스크 정유소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쿠반에 위치한 슬라비안스크시에서 참모총장은 목표 지역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덧붙이기 전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시설의 피해 규모는 현재 평가 중입니다. 마지막 발표에 따르면 슬라비안스크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가동 중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모진은 그의 게시물에 불길에 휩싸인 그 정유소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12월 17일 새벽 러시아가 단순한 드론 파편 사고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규모와 성공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가 엑실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그 채널은 슬라비안스크 온 쿠반 캡션과 함께 두 영상만 올렸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정유소 화재를 보고했고 두 영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초분량으로 슬라비안스크 정유소 외곽 들판에서 촬영된 화재의 밝은 불빛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영상은 29초로 더 길고 배경에 러시아 방공포 소리가 명확히 들립니다. 영상의 끝부분쯤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불길은 보이지 않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영상의 공격이 첫 번째 영상과 참모부 사진 속 슬라비안스크 정유소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정유소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면 이는 러시아 전규 산업에 또 다른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12월 17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해 슬라비안스크 정유소가 연간 약 5,2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유소 생산 연료와 제품은 러시아 점령군이 사용 중입니다. 인사이드 우크라이나 뉴스와 스카이는 우크라이나 밤샘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정유소가 키우 인디펜던트 예상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매체는 이 정유소의 연간 처리 능력이 6억 2,500만 톤으로 키우 인디펜던트 주장보다 100만 톤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정유소는 남부 러시아 연료 인프라의 핵심 거점 중 하나로 러시아 전체 전규 능력의 약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사용하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 모두 슬라비안스크에서 생산되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정기적으로 이곳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공격도 지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이어진 일련의 공격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뉴스스카이는 전하였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2025년 하반기 에만 슬라비안스크 정유소를 이미 2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8월 13일과 11월 30일에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정유소 장기 중단을 가져오길 기대하지만 연기가 거쳐 피해를 평가하기 전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정유소 공격 성공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겐 의미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다른 목표도 노렸고 사라토프 지역도 공격했습니다. 정유소 공격이 있던 밤 사라토프와 엥겔스 전역에서 최소 10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피해나 사상자 공식 보고는 없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두 지역을 겨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사라토프에도 정유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12월 13일 정유소를 공격했으므로 12월 17일 다시 공격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로즈네프트가 소유한 사라토프 시설은 연간 최대 580만 톤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어 슬라비안스크 시설과 대략 비슷한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방금 불을 냈습니다. 사라토프는 우크라이나의 정기 공격 대상입니다. 2025년 초부터 9번 공격받았고 6번은 가을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번째 공격을 시도했으나 이번엔 실패한 듯합니다. 엥겔스의 경우 그 도시는 엥겔스 이 공군기지와 가까운데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폭격기 기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10월 그 기지에 항공기 주기장 12개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해당 기지를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과 폭탄 발사 출발점으로 더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12월 17일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기지 일부나 엥겔스 기지의 폭격기, 전투기를 파괴하려 한 시도로 보입니다. 사라토프 공격 때처럼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맞췄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두 지역 10건 폭발은 우크라이나의 명중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영상 제작 시점까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 교회 예이시크도 공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주민들은 최소 3번의 폭발과 큰 불덩어리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자는 러시아 방공망이 드론 중 하나를 격추하려다 명중시킨 결과로 보입니다. 예에르스크가 교회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노린다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항구가 있는데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가 이 항구를 연료와 석유 제품의 환적에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군사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3번의 폭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항구에 착륙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니콜라예프스카야 유류 저장소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은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이 확인했습니다. 니콜라예프스카야 유류 저장소와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타격도 확인됐습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참모총장은 저장 탱크와 선박 캡틴 길버트가 손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류 탱크를 파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항상 좋은 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판매하거나 자국 군대에 보낼 수 있었던 석유나 연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캡틴 길버트 관련 추가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이 배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 하반기부터 자주 공격한 그림자 함대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곳 정유 시설을 타격했고 두 번째 공격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러시아 석유 저장소가 탱크 한 대와 강변 선박 한 척을 잃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엥겔스 공군기지와 러시아 석유 환적 항구를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크라이나에겐 꽤 생산적인 밤이었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94대 격추를 주장했습니다. 격추 위치는 크라스노다르 31대, 로스토프 22대, 사라토프 8대로 집계됐습니다. 수학 천재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드론 33대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정유소와 군사 인프라가 불타는데도 드론 잔해라는 변명은 크라스노다르 공격 때도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새벽 기습 대응 효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의 공식 성명은 오픈소스 정보원의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로 뒷받침되는 듯합니다. 12월 17일 아침에 대해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재까지 증거와 우크라이나에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이번 공격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가 2025년 내내 러시아에 강한 압박을 가해온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뉴스 스카이에서는 12월 17일 공격에 대한 보도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며 유럽정책분석센터 SEPA가 제공한 추정치를 강조합니다. 뉴스 스카이에 따르면 SEPA 싱크탱크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소를 약 100호에 공격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1년 반도 안 돼 100번의 공격이 있었다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방공망의 허점을 이용해 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25년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강화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 이전에 정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세웠던 모든 기록은 올해 완전히 깨졌습니다. 12월 7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 들어 그 시점까지 러시아 석유 인프라에 180회의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결과는 측정 가능하며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제 능력은 25% 줄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국내 연료 부족으로 올해 말까지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2025년 첫 9개월 순이익이 70% 급감해 3,570억 루블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캐피털 메이켓 상품 전략 글로벌 책임자 할리마 크로프트가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 목표를 설명합니다. 제 생각에 지난 여름부터의 전반적인 전략은 러시아가 그 중요한 에너지 수익을 너무 많이 유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크로프트는 이것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력 모집 우위를 뒷받침했다고 말합니다. 2025년 말 이 다가올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더 강하게 타격하고 있어 이는 합리적 결론처럼 보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12월 1일 우크라이나가 11월에 최소 14곳 정유시설을 타격해 월간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정유량이 하루에 30만에서 5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하루에 500만 배럴의 석유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번의 타격 중 우크라이나가 처음 몇십 번만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자주 드론과 미사일을 러시아로 보낼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간헐적 공격이었지만 이제는 정유시설의 안정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한다고 케플러 수석 정제 분석가 니콜 두베이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공격이 이틀마다 발생하고 러시아는 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러시아 정유시설들은 정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제 능력이 낮은 한 러시아는 수입과 연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자주 공격하며 장거리 드론으로 민간인을 우선 겨냥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며 12월 17일 공격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스카이는 SCPA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뿐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석유, 가스, 에너지 공격은 러시아 군사 경제 밸브를 잠그려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 시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뿐 아니라 12월 17일처럼 저장소, 연료 및 윤활유 창고도 공격 중입니다. 이런 저장 제품이 탈 때마다 러시아 전시 물류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선순위는 우회로 찾기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군인들이 푸틴의 공격 요구를 충족할 연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 도보 소규모 침투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팀들이 기계와 부대와 장갑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리고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종종 그 부대들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살상 구역으로 행군합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1억 1,90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및 군사 목표 폭격은 러시아 전쟁 기계의 자금과 연료를 빼앗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상들을 생각해보세요. 두 영상 모두 러시아 시민들이 촬영한 것으로 이들의 삶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 소리, 대공 방어 시스템의 사격,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집 근처 시설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군대에 타격을 주고 국민들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효과는 심리적, 정치적입니다. 러시아 사회는 최근까지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창고, 정유소, 군부대가 불타는 영상을 점점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스카이 보도입니다. 크렘린은 여전히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허울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도에서 드러납니다. 크렘린은 자국민들에게 항상 모든 드론이 격추되었고 기록된 모든 피해는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라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말을 믿으라, 당신이 직접 보고 듣는 증거를 믿지 말라.
고 크렘린은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그 영상이 텔레그램 등으로 러시아에 퍼져 크렘린의 허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이제쯤이면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던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에 점점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통계로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독재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며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질려가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7월 러시아 우체국은 6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답한 사람은 39%에 불과했습니다. 평화협상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것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는 뜻을 크렘린에 비교적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협상으로 끝내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타임즈는 10월 3일 기사에서 러시아인들의 집단 심리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러시아인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겉으로는 답이 예처럼 보입니다. 레바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중 11%만이 삶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993년 설문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라는데 숫자가 이상해 보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점점 더 한구울제에 의존하는 듯합니다. 오랜 세월의 권위주의 통치를 견디는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인들은 적극적으로 한구울제에 의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불안 완화제 판매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2022년 1,300만 팩, 2023년 1,500만 팩, 2024년 1,600만 팩이 팔렸습니다. 25년 상반기 에마님이 900만 팩을 넘어섰습니다. 이 판매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연말까지 1,800만 팩이 판매되어 2024년 판매량보다 200만 팩이 증가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행복하지만 주장만큼은 아니며 우크라이나가 이런 감정을 러시아 국민에게 느끼게 하려 합니다. 불행한 러시아인들은 푸틴에게 압박이 됩니다. 군사력 약화, 정유소 화재, 루블화 하락도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러시아 군인을 일일이 파괴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압박 전술 효과를 기다리며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뉴스위크는 12월 14일 카스피에 석유 시추 시설 공격으로 14개 유정이 완전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과 우크라이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후방 공격에 대한 최신 소식을 더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